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변 보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요실금을 비롯해서 의지와 상관없는 배뇨장애 증상들이 일상에 불편을 주는데요. 배뇨장애는 남녀 모두에게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요실금은 전립선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김동률의 감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뇨장애는 일상의 불편뿐 아니라 때로 다른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도 배뇨장애는 생길 수 있죠. 요실금의 경우에도 노화로 생각해서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뇨의학과의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비뇨의학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여전히 남성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우리 비뇨의학과가 기존의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이름도 바꾸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비뇨의학과는 남성 질환만 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이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 요실금도 남녀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실금이 여성만의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요실금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생각보다 유병률도 높습니다. 요실금 종류에 따라서는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마도 요실금이 여성의 질환이다라는 선입견은 요실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압성 요실금의 유병률이 여성이 높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네. 고령 인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역학조사가 있거든요. 요실금은 배뇨장애 질환 중 유병률도 높고 네.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요실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요실금이라는 것이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질환과는 달리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심지어는 병원을 찾는 것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이런 경향이 더 높은데요. 다른 만성질환자와는 달리 본인에게 이러한 질환이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더군다나 이 증상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도 힘든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참고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기려 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실금을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나 보죠. 점점 참기 힘들어지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는데 네. 막상 병원을 찾는 그 순간에는 어떠냐면 더 이상 참기 어렵거나 그렇군요. 심지어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초기 증상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질환에 비해서 요실금은 더 악화된 상태로 오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면 많이 악화되는 건데 그럼 요실금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요실금 종류에 따라서 수술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압성 요실금인데요.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네. 뛰거나 웃을 때, 즉 배에 힘이 들어가는 행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인데요. 네. 이러한 복압성 요실금은 일정 단계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2차적인 요실금 네. 또는 남성의 전립선 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 등도 수술적 처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앞서 여성들은 복압성, 남성들은 절박성 요실금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실금의 원인을 생각하면 여성과 남성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대표적인 복합성 요실금을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골반 수술 병력, 과체중이나 만성 기침 등이 주요 위험 인자인데 비해서 네. 남성의 복합성 요실금은 전립선 수술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남녀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신경 손상이나 신경계 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요실금은 남녀 발생 원인이 비슷합니다. 네.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럼 남성들의 전립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은 후유증으로 보면 될까요? 일정 부분 수술과 관련돼서 나타나게 되니까 후유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전립선 수술 중에서도 특히 전립선 암에 따른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 로봇 수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요실금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암 치료를 위해 감내하는 부분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 방법도 발달되고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네. 그 발생 비율이 매우 낮아졌고요. 이런 현상들은 전립선 암 환자분들께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립선을 절제하는 게 요실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전립선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소변을 자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전립선의 양옆으로는 요실금을 방지해주는 신경들이 지나가고요. 네. 전립선 앞뒤로는 요도 관략근 또는 요도 조임근이라고 하는 소변을 막아주는 중요한 근육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육과 신경의 손상 여부에 따라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요도 괄약근이나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특히 전립선암이 하필이면 전립선의 양옆 그리고 말단 부위에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로는 관략근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관략근과 신경은 실제로는 맨눈으로는 잘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구조이기도 하고 네. 암을 충분히 절제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함께 제거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수술의 과정 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로봇 수술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은 복합성이나 절박성 요실금이 모두 생기는 건가요? 요실금에도 종류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은 주로 복합성 요실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은 1차적으로 생긴다기보다는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요실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성 요실금도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수술과 같은 정밀 수술이 도입되면서 수술 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요 자제 능력을 가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환자분들은 수술 후 1년이 지나도 요실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아쉽지만 영구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일상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요실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케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이죠. 이 케겔 운동도 여성의 복합성 요실금에 많이 사용한다, 많이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남녀 모두 골반을 강화하고 조절하는 운동을 통해서
복합성 요실금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남성의 경우도 전립선 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이런 복합성 요실금을 이런 케겔 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 조기에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이를 체계적으로 하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네. 본인의 그 골반 근육을 강화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네.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하고 원활하게 자제하는 능력을 그래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러한 운동이나 치료법 모두 요실금 예방과 요 자제 능력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고 요실금이 생기면 당황할 텐데요. 처음에 심했다가 점점 괜찮아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요실금 패드로 기준을 삼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많은 환자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시는데요. 네. 비뇨의학과적으로는 하루에 패드 한 장을 사용한다면 이는 요실금이 없는 상태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장도 안 쓰는 수술 전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 요실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동시에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수술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루에 한 장도 안 쓰는 것을 요실금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 기준이 바뀌는 날이 머지않아 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수술 후에 요실금일 수도 있지만 과민성 방광으로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요? 과민성 방광은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를 못하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증상을 의미하거든요. 네. 이러한 과민성 방광이 심해지면 환자분들이 표현을 이제 빌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가서 바지를 내리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러한 상태를 절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박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가장 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고령의 환자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게도 고령의 환자에게서는 아주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배뇨장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수술 전에 이미 요실금이 있었다거나 또 과민성 방광으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인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아무래도 원인 치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을 모두 다 요실금이라고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은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원인도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복합성 요실금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약물 치료에는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절박성 요실금은 거꾸로 약물 치료에는 1차적으로 잘 반응하지만 네.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이 다양한 만큼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자, 또 하나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성기능 장애입니다. 성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건가요? 앞서서 제가 전립선 옆으로 소변을 막아주는, 즉 요실금을 방지하는 신경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신경 다발에는 남성의 성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도 함께 지나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의 손상을 받거나 변형이 오면 요실금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전으로 남성 기능의 변화나 악화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 수술을 한 이후에 성기능의 변화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성기능 장애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건가요? 이 또한 요실금과 비슷합니다. 로봇 수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암 수술을 하는데 무슨 성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고령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이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로봇 수술 이후에는 발기력과 같은 성기능을 보존하는 수식들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수술을 하는데요. 요실금과 비슷하게 수술 후 6개월 정도까지 서서히 회복되고 네. 1년 정도까지는 회복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실금의 그 원인과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만큼 이제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과 증상에 따라 좀 달라질까요? 네, 요실금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요실금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떠한 종류의 요실금은 남성에게
또 일정 부분의 요실금은 고령 환자가 아닌 젊은 환자에게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남녀 모두의 원인도 다르고 유병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요실금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치료법이 뭘까요? 치료법은 이제 요실금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여성의 복합성 요실금, 남성의 전립선 수술로 발생하는 요실금, 네. 남녀 모두 발생하는 적용 요실금 이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의 복합성 요실금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중부요도 테이프 설치술 또는 TOT라는 방법인데요. 네. 요도를 조여주는 그물망 형태의 테이프를 삽입하는 방법이고 네. 수술 후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많이 선택이 됩니다. 네. 남성의 전립선 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은 네.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이라는 조금은 긴 명칭을 가진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남성의 손상된 요도 관략근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기계장치와 같은 기구를 삽입함으로써 요실금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수술의 경우에는 치료 후의 만족도는 높은가요? 대표적인 여성의 복합성 요실금은요. 네. 수술 후 만족도가 95% 이상입니다. 아,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나 전립선 수술 후 발생하는 요실금도 네.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서 환자분들이 진즉에 비뇨의학과에 와서 치료를 받을 걸 하는 후회를 뒤늦게 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이제 비뇨의학과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요실금도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많은 경우에 이 요실금을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고민을 하다가 네.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외과 모든 과를 다 방문을 했다가 결국에는 비뇨의학과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다시 되묻는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비뇨의학과는 남자들이 가는 데 아닌가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요실금을 많이 숨기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네. 이런 비뇨의학과에 찾는 거에 대한 여전히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실금도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교정을 하면 치료 효과가 높고 성적이 높지만 네. 후기로 갈수록 치료 성적이 낮아지고 더 어렵습니다. 네. 요실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실금도 역시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또 치료를 해도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아쉽지만 모든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100%의 치료 성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전립선 절제 후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게 아무래도 기계장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환자분들은 그 기계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기도 하죠. 이렇게 치료 성공률이 좀 낮아지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네.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배뇨 기능의 균형이 중요하다 싶은데요. 근데 해부학적으로든 기능적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방광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생활습관 변화라는 것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방광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좀 피해라라는 건데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에 위해한 것들은 모두 다 방광에 좋지 않습니다. 네. 음주, 흡연, 네. 고카페인 음식, 고당 음식과 고염 음식 모두 다 방광에는 적절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네. 방광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만성병들에 다 좋지 않은 행위인 만큼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생활습관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배뇨 훈련이라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뇨라는 것은 소변이 마려울 때 적당하게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소변을 자주 보는 환경에 있다면
소변을 적정 시간까지 서서히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과도하게 소변을 참고 있다면 적정 시간이 됐을 때 배뇨를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 소변을 보는 것도 배뇨 훈련의 일종입니다. 네. 따라서 너무 소변을 오래 참거나 너무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뇨 간격을 유지하도록 소변을 참거나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배뇨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행위인 만큼 배뇨 훈련을 통해서도 적절한 배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말씀 주신 배뇨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요실금을 비롯한 배뇨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앤 마리의 2002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를 손상시키는 뇌출혈입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얼른 이해되지 않는데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증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 신경과 전문의 장미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우리 뇌에 막이 여러 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딱딱한 뼈 안에 보호가 되어 있죠. 네. 이 두개골 딱딱한 뼈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이 경막이라는 단단한 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지주막이라는 막이 있고요. 네. 그리고 뇌를 직접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랩 같은 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막과 경막 사이에 지주막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 지주막 아래쪽으로 핏줄, 혈관, 동맥혈이 많이 지나가고 또 이 지주막 아래쪽으로 뇌척수액도 네. 많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지주막 아래쪽 공간에 그럼 출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지주막 아래쪽은 빈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압력이 강하게 걸리게 되면 이쪽을 지나다니는 동맥의 한쪽 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지주막하 뇌동맥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빈 공간이니까 혈관이 더 삐죽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겠네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혈관벽이 계속 커지다가 완전히 터져버리게 되면 그때 대량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뇌 조직 아래쪽에서 네. 실질적으로 뇌 조직 안쪽에서 출혈이 일어날 경우에는 뇌 조직이 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출혈로는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큰 혈관에 터지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런 빈 공간, 즉 지주막 아래쪽 같은 빈 공간에 출혈이 일어날 때 대량의 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뇌압 상승, 그리고 또 뇌가 목적으로 탈출해가는 뇌부종과 뇌압 상승에 의한 부작용으로 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외상으로 인한 출혈보다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이 머리를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낙상을 한다거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뇌를 심하게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약 11%의 환자가 이 외상성 지주막 아래쪽 출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을 받은 정도에서 약 11%, 즉 10명 중 1명 정도만 지주막 아래쪽에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체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중에 약 85%는 외상 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고 네. 이게 우리의 동맥벽에는 항상 뇌혈관 아래쪽으로는 혈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혈류가 아주 단순하게 맑은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혈구세포라고 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건더기 물질들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더기 물질들, 혈구세포들이 혈관벽을 계속 스쳐 지나가고 때리게 되면서 항상 상처가 발생하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이런 상처가 발생되는데 상처가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면역력으로 이게 힐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강한 압력에 걸린다거나 강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쭉 부풀어 오르는 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외상이 아닌 이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즉 한쪽 동맥벽이 부풀어 오르면서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데 네. 이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당히 높아집니다. 성인 중에서 약 2% 정도의 성인이 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뇌동맥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터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극히 일부의 환자가 터지게 되는 건데 어떤 환자에게서 터지느냐는 굉장히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런 판단을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터지는 연령대를 보면은 네. 40대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이 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또 특히 여성분이라면은 이 혈압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 뇌동맥류가 생기는 건 아닌지 네. 정기적인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의식도 잃을 수 있고 네. 또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맥이 한 번에 일시에 터지게 되면은 매우 강한 압력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스며 나오면서 이 지주막 아래쪽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때 엄청난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압력 상승에 의해서 뇌 기능이 정말 수초 만에 또는 수분 안에 상실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압력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두통이 오는 건가요? 극심한 그렇습니다. 두통이 증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압력 상승이 결국 뇌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뇌 실질 조직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이 뇌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이때 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강한 구토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강하게 구토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한 구토감도 온다고 하셨는데 네. 살면서 처음 겪는 두통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해 보셨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렇게 아픈 건 처음 경험해 본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통증을 가늠하는 설문조사표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가지고 보는데요. 이 그림표로 봤을 때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최고 고통의 수치를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네.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대개 8.5에서 9점 정도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지주막하 출혈을 겪으신 분들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둘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더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수초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하는 순간 그런 극심한 두통이 처음 발생하는 순간 그전에는 전혀 전조 증상 없이 잘 겪다가 그 일이 발생하는 순간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두통을 겪으신 분들은 이게 위험 상황이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느끼시겠네요. 그렇죠. 처음 겪어보는 아주 강렬한 두통이니까 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수초 만에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많이 터질 경우에는 네.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미처 신고할 새도 없이 바로 그렇군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가벼운 두통이 처음 겪어보는 가벼운 두통이라도 십수일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거나 네. 새로운 양상의 두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네. 두통의 정도가 적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주로 이제 40에서 60대 성인이나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이 주로 40대 젊은 나이에도 있다면서요. 이 동맥류가 발생하는 시기는 대개 30, 40대로 보고요. 네. 터지는 시기를 이제 주로 40에서 60대 정도로 봅니다. 30, 40대가 넘어가면은 우리 대사성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뱃살도 좀 나오게 되고 당뇨나 고지혈증 등이 많이 생기는 나이가 30, 40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뇌동맥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남성인 경우에는 한 30대 중반 정도, 뭐 음주량이라든지 흡연력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대 중반 정도 되면 뇌혈관 촬영을 한번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여성분들도 대개는 여성분들은 40 전에는 혈압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 40 정도 되면 건강검진을 하실 때마다 뇌혈관을 한 번씩 찍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너무나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이제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뇌동맥류나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프리센티날 이 헤모리지라고 해서 두통이 생길 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전조 증상처럼 겪는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대개는 두통이 발생하는 날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만 몇몇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벼운 두통이지만 쭉 이어지는 경우에 네. 며칠 후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은 한 번쯤은 뇌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건데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끈지끈 아픈 정도로 관자들 주변이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늘 편두통을 겪고 있는 환자라서 심장 박동처럼 박동성이 느껴지는 약간의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강한 두통을 늘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아왔다면 네. 새로운 두통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전혀 두통을 겪지 않았던 환자가 네. 갑자기 뇌 안쪽에서부터 아주 깊숙하게 터져 나갈 것 같은 강한 종류의 두통을 겪는다거나 네.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심한 오심부토가 동반되는 그런 종류의 두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야 흐림 현상이라든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네. 이것은 시신경 쪽에 근처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두통이라면 빨리 서둘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지주막하 출혈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서는 뭐 편두통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두통이 심한 분들이 많으셔서 검사에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두통이 웬만큼 생겨도 그냥 요즘 내가 무리를 했나? 네. 어제 저녁에 과음을 했나? 이렇게 그냥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하셨던 이제 유튜버이셨죠. 네. 게임 유튜버로서 유명하셨던 네.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갑자기 이제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렸었죠. 네. 나중에 이제 사인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니까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좀 감지해 볼 수 있는 건강검진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전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네. 주셨는데요. 그럼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의 검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뭐 고위험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흡연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잦은 음주가 있는 분들 또는 젊어서부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당뇨 등을 일찌감치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네. 정기적으로 뇌혈관을 촬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뇌혈관을 찍을 때는 대개는 경동맥도 같이 촬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심혈관과 뇌혈관이잖아요. 네. 심혈관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검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조영제를 맞으면서 CT를 찍거나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고요. 하지만 뇌혈관은 조영제 없이도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사만을 통해서 전신 혈관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정기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내 건강, 내 전신 건강, 특히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정도는 뇌혈관을 좀 찍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조절입니다. 결국 강한 혈압이 걸리면서 혈관 안쪽에 상처가 생기고 이 뇌동맥 꽈리,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혈압을 재보면은 높은 쪽 혈압과 낮은 쪽 혈압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높은 쪽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대개 정상을 120에 80 이렇게 부를 때 120이라는 숫자가 수축기 혈압입니다. 이 높은 쪽에 해당하는 이 혈압의 수치가 13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체적으로 70-80%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혈압 관리가 중요한 건데 네.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밀하게는 정상 혈압을 이 수축기 기준으로는 대략 110에서 130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치료 범위를 봤을 때는 이제 140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 최근 의료계의 트렌드는 혈압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주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뭐 요즘은 어딜 가나 혈압 측정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가정 혈압계를 준비해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네, 그렇죠. 평균 값으로 하면 될까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셔야 하고요. 네. 어떤 병원 같은 데 가서 재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긴장되는 마음 네. 때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렇게 재셔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은 편안할 때 뭐 어디 은행 같은 데 갔는데 혈압계가 있으면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재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고 계신 가정용 혈압계로 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재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재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아침에 기상했을 때 모닝서지, 이 교감신경계 항진 반응에 의해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 재보시면 나의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좋은데요. 식탁 의자에 앉으셔서 양쪽 발바닥을 이 거실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네. 등받이에 등을 기대 앉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기대서 앉은 상태에서 한 2, 3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다가 미리 감아두었던 네. 혈압계를 꾹 눌러서 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좀 네. 편안한 자세에서 혈압을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주막하 출혈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네. 또 제때 치료받고 회복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재발 위험이라든지 또 후유증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지주막하 출혈은 결국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건데 이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발견만 되면은 네.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안 터지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안전한 건지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네. 결코 터지지 않게 100%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나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혹여라도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결국 재출혈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이 높았을 가능성도 많고 또 혈관벽 곳곳에 약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 또 유전적 요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겠고 네. 정기적으로 MRI 촬영을 통해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혈관벽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닌지 정기적으로 확인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압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분들이 또 네.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음식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 네.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염분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보면은 그런 날 유난히 좀 짠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에게 저희가 병력 청취를 해보면 뭐 전날 뭐 회식하면서 음주와 함께 뭐 부대찌개를 이렇게 잔뜩 드셨다든지 굉장히 염도가 높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하루 염분 섭취량을 소금 기준으로는 1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나트륨 순수 나트륨 기준으로는 2,500mg 미만으로 섭취하실 걸 권고드립니다. 생각보다 슴슴하게 먹어야 이 양을 지키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일반인들이 다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네. 적어도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높거나 이쪽 질환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은 이런 기준도 엄격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뇌출혈, 뇌경색 모두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염분 섭취도 조심하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혈압 관리 계속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 점점 추워질 텐데요. 추위와 혈압 관리랄까요? 좀 조언을 주시죠. 혈압의 기온 차이가 심해질 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바깥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면 전신 혈관에 수축하면서 뇌혈관 안쪽의 압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상당히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특히 좀 보온력이 뛰어난 모자를 꼭 쓰고 다니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목덜미가 으슥하게 이렇게 추워지면은 네.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추워지는 날에는 꼭 목도리도 가볍게 하나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Against All Odds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